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라틴 아메리카 경제의 절대 강자죠. 메르카도 리브레 2026년 전략청사진 PDF 자료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문건이죠. 복잡한 배경 설명이나 불필요한 서론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 빼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자료를 1페이지부터 마지막 17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딱 한 장씩 넘겨보면서 핵심만 바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가시죠. 자, 그럼 1페이지 개요부터 보시죠. 첫 장을 딱 넘기면 이 2026년 전략의 핵심 목표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터미널 스케일의 완성이거든요. 맞아요. 종착점 규모라는 뜻이죠. 2025년 기준으로 이들의 총 거래액이 650억 달러고요. 커머스 활성 사용자가 무려 1억 2천만 명입니다. 와, 1억 2천만 명이요. 네, 이 거대한 생태계를 어떻게 압도적으로 지배할 것인지 그 해답이 이 문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는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2페이지랑 3페이지로 보면 성장과 이익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네, 이 페이지 재무지표를 보시면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5%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88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잖아요. 그렇죠. 11.03달러로 떨어졌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영업이익률이 10.1%로 훅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3페이지를 보면 시장이 단기 우려로 주가를 20%나 끌어내렸다고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보통 이익률이 한 분기 만에 5%, 6%나 떨어졌다면 이거 기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비용 관리에 실패한 걸 포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다음 장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의 이 폭포수 차트를 한번 보시죠. 막대 그래프들이 계단처럼 내려가는 이 차트요? 네, 맞습니다. 이 이익률 하락은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의도적 마진 압박이라는 거죠. 의도적 마진 압박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익을 깎아내렸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과거에 13.5%까지 나왔던 이익을 스스로 깎아가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어디에 썼는데요? 무료 배송 구간을 확 늘리고 신용카드를 공격적으로 발급하고 또 원픽커머스랑 글로벌 물류망에 막대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공에 날아간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경쟁사들을 말려 죽이고 고객을 자신들의 생태계에 완전히 고착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인프라 매입 비용인 셈입니다. 와, 당장 재무제표 예쁘게 만들어서 배당 주는 대신에 독점력을 현철 주고 샀다는 거군요. 그럼 자연스럽게 5페이지, 자본 배분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5페이지를 보시면 이들이 왜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 하는지 그 철학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투자자들 불만이 꽤 클 텐데요. 배당을 안 주면. 그런데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이들의 투자자본 수익률, 즉 ROIC가 무려 15에서 20%에 달합니다. 20%요? 어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잉여현금 흐름 100%를 배당으로 빼지 않고 생태계에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로 증식시키는 거죠. 은행 통장이 연 20% 이자를 주면 미쳤다고 그 돈을 빼겠냐, 그냥 통장에 두는 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걸 5페이지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군요. 네, 수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6페이지랑 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 막대한 현금을 부어서 만든 난공불락의 해자,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단기 이익을 희생해 만든 승부수가 등장하죠. 무려 144억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입니다. 144억 달러면 한화로 거의 20조 원 가까운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7페이지 지도를 보시죠. 브라질 한 국가에만 전년 대비 50%를 늘려서 약 1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14개의 신규 풀필먼트 센터를 짓고 있죠. 대단하네요. 총 42개의 거대한 물류센터를 통해서 전체 주문의 75%를 48시간 이내에 배송해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그 열악한 지형과 인프라를 생각하면 48시간 배송은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존이나 쇼피가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가져와도 이 대륙 곳곳에 박아넣은 5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물리적 방어벽은 절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혈실세기의 콘크리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완벽히 이해되네요. 그런데 8페이지로 넘어가면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시경제 충격 방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8페이지는 이들의 독점적 지배력이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보통 유가 쇼크가 와서 물류비가 급증하면 이런 거대한 물류망은 기업한테 완전 족쇄가 되지 않나요? 평범한 기업이라면 수익성이 박살나겠죠. 하지만 8페이지 표를 보시면 물류비가 폭등했을 때 이들은 아주 정교한 칼을 뽑아듭니다. 어떤 칼이죠? 79회알 미만의 저가 상품들, 그러니까 마진이 박한 상품들의 물류 비만 14%에서 21% 전격 인상해버립니다. 네, 저가 상품 배송비만 올렸다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고가 상품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교차 보조를 해버린 거죠. 아니 잠깐만요. 배송비를 그렇게 갑자기 20%나 올리면 당연히 판매자나 소비자들이 화나서 딴 데로 가지 않나요? 갈 곳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물류 인프라를 이미 독점했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순매출은 2억 8천만 달러 증가했고 EPS 상승 방어 효과까지 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비유를 하자면요. 민자 고속도로를 혼자 소유한 독점 사업자가 기름값 오른다고 경차랑 대형트럭 통행료를 실시간으로 막 조정해서 전체 교통량은 유지하면서 수익만 쏙 뽑아가는 거잖아요. 완벽한 통제력이죠. 시장 내에서 완벽한 가격 결정력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무섭네요. 자, 이제 절반쯤 왔습니다. 9페이지로 한 장 넘겨보면 커머스만큼이나 충격적인 핀테크 제국의 완성 파트가 나옵니다. 네, 9장 메르카도 파고의 지표들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간편 결제 버튼인 줄 알았거든요. 관리자산 규모가 188억 달러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주거래 은행으로 진화한 거죠. 10페이지 신용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대출 수익성 지표인 애니몰이 무려 23.3%입니다. 전통 금융권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치죠.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15일에서 90일 부실채권 비율, 그러니까 NPL이 역대 최저인 4.4%라는 거예요. 아니 라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고수익인데 부실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죠? 그 마법의 비밀이 바로 커머스 내부의 독점 데이터입니다. 아, 상인들이 물건 파는 데이터요? 네, 기존 은행들은 대출해 줄 때 서류나 신용 점수만 보잖아요.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 상인이 오늘 오후에 물건을 몇 개 팔았는지, 환불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다 들여다봅니다. 아하, 서류를 내기도 전에 현금 흐름을 100% 꿰뚫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두 가지, 커머스와 핀테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듀얼 엔진 수익화 구조를 보시죠. 11페이지에서 이 생태계의 플라이휠이 완성됩니다. 커머스 부문에서는 25%라는 아주 높은 수수료율, 즉 테이크 레이트를 가져가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 엄청 높게 받네요. 반면에 핀테크는요? 핀테크는 반대로 4.5%의 낮은 수수료율을 세팅했습니다. 일부러 낮춘 건가요? 네, 진입 장벽을 낮춰서 라탑의 모든 사람들을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쓰는 겁니다. 아, 핀테크로 일단 사람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볼륨과 트래픽을 커머스에서 높은 수수료로 거두어들인다. 정말 무서운 이중구조네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수익화 모델입니다. 자, 벌써 1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효율성의 끝판왕, AI 자동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래액이 이렇게 막 커지면 당연히 그걸 관리할 사람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12장 메르카도 에즈, 즉 AI 기반 광고 매출을 보시면 전년 대비 67%나 성장했습니다. 와, 67%요? 네. 그런데 아직 전체 거래액 대비 침투율이 2.1%에 불과하거든요. 2.1%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네요. 아마존이 성숙기에 7에서 8% 정도였으니까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순이익 창출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대박이네요. 근데 제가 13페이지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분인데요. 아, 자율 해결 수치 말씀이시죠? 네. 분기당 900만 건 이상 고객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중 87%를 인간 상담원 없이 AI가 자율 해결했다고 적혀 있어요. 솔직히 요즘 기업들 AI 쓴다고 해도 그냥 말귀 못 알아듣는 챗봇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87%를 혼자 해결했다는 건 이거 단순히 챗봇이 아니라 아예 전체 운영 시스템을 AI로 대체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13페이지에서 말하는 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커머스입니다. 에이전틱 커머스요? 네, 배송 지연 클레임이 들어오면 AI가 직접 트럭 위치 조회하고 환불 규정 검토해서 사람 승인 없이 즉각 환불을 쏴버립니다. 와, 운영 비용 곡선이 완전히 평탄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매출이 늘어도 인건비가 안 느니까.
가장 강력한 마진 부스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1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패권 경쟁 역학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거대 자본을 가진 아마존이나 쇼피, 누뱅크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판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요? 14페이지의 결론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죠? 아마존은 라탐 전역을 커버할 폐쇄형 핀테크가 없고요. 쇼피는 아까 말한 그 거대한 물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누뱅크는 금융은 잘하지만 커머스 데이터가 없고요. 정확합니다. 오직 메르카도 리브레만이 커머스, 물류, 핀테크라는 삼위일체를 완벽히 통합했다는 게 14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비면 완벽한 지배가 안 된다는 거군요. 자, 이제 종착점에 다 왔습니다. 15페이지와 16페이지, 밸류에이션 파트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의 가치평가 교리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주가 폭락 사태 말씀이시죠? 네, 시장은 단기 이익 하락만 보고 P41에서 43배 수준으로 주가를 억눌렀어요. 하지만 미래 현금 흐름을 반영한 DCF 내재 가치는 무려 주당 2,670달러에 달합니다. 시장이 이들의 장기적인 독점지대 창출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16페이지 장기 모델 한번 보시죠. 5년에서 10년 후,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끝나고 독점 수확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연간 70억에서 130억 달러의 순이익, 그리고 18%에서 22%의 영업이익률이라는 전례 없는 레버리지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익 깎아가며 깔아놓은 콘크리트랑 데이터가 나중에는 20%대 마진을 품어내는 마르지 않는 유전이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쭉 훑어본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그냥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AI가 주도하는 커머스, 그리고 난공불락의 물류망, 거기에 디지털 뱅킹이 완벽하게 하나로 견합된 라틴 아메리카 소비 경제에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운영 체제, 즉 OS로 군림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달려오며 확인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단기 실적에 흔들리는 소음을 걷어내면 이들의 의도적 마진 압박이 얼마나 무서운 체스 게임인지 비로소 보이게 되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17페이지 분량의 메르카도 리브레 2026 전략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핵심만 아주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축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쟁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인프라 장벽을 쌓아 올리는 전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말 숨막히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완벽한 디지털 OS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쇼핑과 금융 다음에 이들이 삼켜버릴 다음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부동산일까요? 헬스케어일까요? 이 압도적인 인프라와 데이터를 양손에 쥔 포식자가 다음에는 어떤 영역의 파괴자가 될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핵심만 찌르는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